안녕하세요. 김영편입학원 노량진 분원에서 논리 완성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편입 영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법어휘 독해논리 다 배우잖아요. 네. 편입 영어는 뭔지 좀 한번. 편입 영어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전공 이외의 교양 과목을 들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교양 과목을 원서로 읽었을 때 이제 걸리적거리는 어휘나 문장 구조가 없이, 그러니까 영어 책을 한글 책처럼 읽을 수 있느냐 이런 수준을 보는 거예요. 그렇다고 막 말을 원어민처럼 잘하냐를 보기보다는 글을 읽는 능력, 그러니까 글을 읽었을 때 인문 지식으로 쌓을 수 있는 교양 지식을 아느냐, 그리고 그런 서적, 예를 들어 뭐 내가 공대생인데 음악에 관한 교양 수업을 들을 수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음악에 대한 용어를 좀 알면 그 글이 잘 이해가 되듯이 그렇죠. 그 관련된 용어를 알고 구조 파악을 해서 전체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느냐, 요 정도의 독해 실력. 그래서 이제 수능 수준의 어휘 수준보다는 확실히 높고, 또 토플과 이제 미국 애들이 대학원 갈 때 보는 GRE 시험 정도까지, 그러니까 그들의 국어 시험 정도의 수준까지의 독해력을 키울 수 있느냐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편입 영어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. 그래서 학생들이 뭐 영어 공부를 안 해봤다기보단 뭐 수능 이후로 영어를 논지 한 2년이 됐다, 3년이 됐다, 수준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언어기 때문에 감이 떨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. 알았던 단어도 다 까먹고, 네. 그러니까 쉬운 단어도 연결이 안 돼서 이제 독해가 안 되는 현상이 많이 생기죠. 그래서 초반에 편입학원에 와서 저희 단어책을 보거나 수업 수준의 교재를 딱 보면 당장 너무 어려운 단어가 많으니까 조금 너무 어려운데?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편입 영어랑 많이 비교해서 물어보는데 네. 선생님 생각에는 네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근데 사실 이렇게 어휘 수준이 좀 많이 높은 거지,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운 문법이 편입에서 달라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규칙은 같은데 단지 깊이가 좀 더 깊어졌달까?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투부정사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은 많은데 그걸 어떻게 풀어 써먹는지가 연결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편입에 처음 왔을 때 그 기초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어휘를 외워서 이제 교양 있는 수준 있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정도까지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는 건데, 사실 수능 베이스가 탄탄하면 이거 어휘력의 문제니까 성실함으로 어휘를 꾸준히 잘 외워주면 그게 막 정복 못할 정도거나 너무 막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넘기 힘든 벽인데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. 이제 네. 뭐 우리 아이지만 네. 처음 맞아요. 분들이 그 논리 과목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너무 생소한데 논리 완성 과목은 이렇게 수능에서 말하는 빈칸 추론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편입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입시 영어의 트렌드가 이 문맥 베이스드거든요. 그러니까 컨텍스트 베이스드로 문맥을 파악하여 빈칸에 올바른 단어를 넣을 수 있는가, 빈칸에 적절한 어구를 넣을 수 있는가가 토익, 토플, 탭스 전체를 통틀어서 그 문맥을 통한 의미 유추가 트렌드예요. 그러니까 수능에서 봤던 빈칸 추론, 그게 지금 편입의 논리 완성인데, 이제 편입에서 말하는 논리 완성은 좀 더 전문적인 용어, 그러니까 내가 구어체적으로 쉽게 풀어 쓴 단어를 읽고 그것을 함축적인 단어로 압축할 수 있느냐, 그러니까 단어의 레벨이 조금씩 고차원적으로 올라가는 거죠. 그러니까 단어가 어렵고 실생활에서 쓰는 단어가 아닌데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학교나 교수님이나 학회나 컨퍼런스나 신문기사나 전문 뭐 저널 같은 걸 읽었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휘로 이거를 재진술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게 편입의 논리 완성 과목의 특징입니다. 단어 빡세게 외우는 걸 빼면 안 되는데, 일단 구조 분석하는 눈이 좀 있어야 돼요. 제일 처음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보기에 있는 단어를 하나씩 빈칸에 넣어보거든요. 네. 그러면 다 말이 돼요. 근데 그야말로 논리 완성은 논리적 근거를 찾아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넣는 거니까 본문에서 근거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, 그것의 기준은 사실 어휘보다는 구조 파악이에요. 주어가 어디 있고 동사가 어디 있고, 그래서 결국 빈칸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고 이 품사가 들어가야 되니 아마 이런 호응 관계가 있을 거고, 이런 문법적인 구조가 탄탄하면 논리는 60% 해결됐다고 보시면 돼요. 학생들이 왜 논리를 어렵게 생각하는지 좀 많이. 이제 미국의 교육제도랑 저희 한국의 교육제도가 제일 큰 차이는, 미국은 어릴 때부터 쓰기를 계속 하거든요.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본문을 읽고 써머리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해요, 학교 가서. 근데 사실 한국 학교에서는 독후감도 사실은 가끔 쓰고 그 글을 읽고 써머리하는 걸 집중 훈련하진 않거든요.
근데 이제 논리 완성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은 읽고 재해석해서 다른 단어로 바꿔쓰기. 근데 그게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아이들이 막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한 논리 사고와 어휘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단어랑 절대 같은 단어가 아닌데 왜 자꾸 선생님은 같은 말이라고 하지?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협동이 강조되면 우리 생각으로는 계속 협동 얘기만 할 것 같은데 사실 말에는 여러 가지 갈래가 있으니까 그렇죠. 협동이 강조된다? 그러면 전쟁은 하면 안 된다. 뭐 이렇게 재진술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 관계를 깨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논리 완성이 할 만하다고 하는 건 보통 초반에 단순 동반이어 고르는 건 직관적이니까 이 단어가 좋으면 당연히 순접이니까 좋은 거 쓰고 역접이면 반여를 쓴다니까 직관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건 풀만한데 이제 조금 고차원적으로 올라가서 재진술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전환이 빨리빨리 안 된달까.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5월부터 한 9월까지 집중 훈련을 해야 수업 시간에. 그러면 그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이제 읽기 경험이 쌓이면서 좀 찝찝하지만 답을 맞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.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.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.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게 언어라는 게 항상 흑백 논리처럼 까맣다 하얗다 뭐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잖아요. 그렇죠. 뭔가 비스듬한 정도 차이도 있을 거고 강도 차이도 있을 건데 학생들이 외국어를 접할 때 처음에는 극단적으로 흑백 논리로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정확하게 극단대조나 극단적인 동의어는 잘 찾아요. 근데 언어라는 게 사실은 정도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 다양한 갈래로 순접이라도 예를 들어 설명할 수도 있고 네. 원인 결과로 풀 수도 있고 재진술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갈래가 있다라는 걸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단어를 외웠죠. 많이 외웠지만 그 단어의 예문이나 그 단어가 들어간 다양한 문맥을 많이 읽진 않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A라는 지문에서 먹혔어. 근데 B라는 지문에 안 먹혀. 그럴 때 좀 고민해야 되거든요. 왜 이 단어를 외웠는데 똑같은 단어가 나왔는데 난 해석이 안 되지? 그러면 이 단어의 사전적 첫 번째 의미에서 두 번째 의미로 어떻게 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냥 1번, 2번 뜻이 다르니까 그냥 외워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awkward란 단어가 어색한인데 이게 한국말로 보면 그냥 어색한 기분일 수도 있고 어색한 상황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의역이 되면 역설적인 모순이까지 가거든요. 그러니까 왜 어색한데 모순이지? 이 과정을 생각하는 힘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단어가 뜻이 다양한 게 아니라 1번 뜻에서 문맥에 따라서 의역이 되는 건데 학생들은 이게 그냥 전혀 다른 뜻이라고 믿어버리니까 외울 게 왜 이렇게 많아?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근데 사실은 외울 게 많은 게 아니라 그 외운 단어를 점점 응용하고 파생시켜서 예쁘게 의역하는 법을 이제 익히는 건데 그 단계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. 단어를 외울 때까지 내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그렇죠. 뭘 또 더 읽으라는 거야? 약간 이런 느낌?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그런 걸 디벨롭 해주거든요. 이 단어가 원래 이런 뜻이라서 그래서 2차적으로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3차적으로 이런 문맥에서 이것까지 뜻이 파생이 된다. 그러니까 이 뜻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고 어디까지 축소해서 해석해야 되는지를 학생들 입장에선 가늠하기가 조금 힘들죠. 그거는 사실 많은 읽기 경험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학생들은 이제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만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게 답답함으로 오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답답함을 또 겪어야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언어가 조금씩 오르거든요. 그래서 아시겠지만 언어가 막 이렇게 수직 상승하지 절대 안 않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이게 단어를 많이 외웠다 그래도 한 3, 4개월 지나면 좀 한 50% 보이고 그렇죠. 그렇죠. 그 다음에 좀 지나면 70% 보이고 그렇죠. 그렇게 보이다가도 또 안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게 언어기 때문에 계속 많이 읽으면서 적응해가면서 이게 자꾸 벽을 깨야 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답을 좀 효율적으로 빨리 찾을 수 있는지. 그렇죠. 근데 저도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게 항상 오답 소고를 제1 원칙을 강조해요. 네. 그래서 일단 관련 없는 거, 그다음 뉘앙스 다른 거, 본문에 나온 단어와 상관없는 거 이런 것부터 지우면 찝찝해도 남는 게 답이다. 그렇게 가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그렇게 시도해 보거든요. 근데 학생들이 이걸 믿질 않아요. 왜냐하면 자기가 다 아는 뜻이 나와야지 확신을 가지고 지우지. 그렇죠. 애매한데 이걸 어떻게 지우지?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절대 지울 수 없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모르는 단어를 답으로 찍게 되니까 자꾸 오답률이 높아지는 건데 논리 완성 수업할 때도 오답 속으로 계속 가리키고 한 번에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
논리는 틀리면서 자꾸 실력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틀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어차피 시험장에 가서 포텐이 터지면 되니까 항상 보기에서 50% 절대 답이 안 되는 걸 지우는 연습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중에 더 적절한 걸 고르는 것 쪽으로 하도록 연습을 시키거든요.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 헷갈리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의 핵심은 오답 제거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얘가 왜 정답인지가 아니라 나머지는 확실히 답이 아니야를 아는 게 점수를 높이는 방법인 것 같아요. 못하는 애들 한 2개, 3개 맞아, 많더라고요. 맞아. 어떻게 하면 이거에 답을 좀 찾을 수 있어? 이게 사실은 이화여자대학교 합격에 거의 맞아, 키죠. 좌지우지하는 키니까. 맞아. 그 10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그것도 사실은 그 10문제의 그 구조 분석이 있어요. 그 41번부터 50번까지 단문으로 나오거나 장문으로 나오는데 그 빈칸에 들어갈 품사를 먼저 결정을 하면 본문에서 20개 단어 주고 10개 문제가 나오잖아요. 그 중에 이제 같은 품사로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기에서 형용사가 뭐 7개가 나왔다. 그러면 형용사가 되는 애 먼저 풀던지 아니면 보기에서 부사가 하나밖에 안 나왔다. 그러면 문법적인 구조를 따져서 부사가 나오는 애가 하나도 없으면 걔는 답이 아니고 하나라도 있으면 걔밖에 답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구조 분석을 통해서 빈칸에 들어갈 품사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호응관계예요. 주변 단어와의 호응관계.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. 학생들은 그냥 단편적으로 단어, 영어 단어, 한글 뜻 이렇게 외우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이대나 성대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이 동사랑 어울리는 전치사가 뭔지 그걸 뭐 쉽게 말하면 수거겠죠. 뭐 이 명사랑 주로 어울려 쓰는 건 뭔지 형용사가 뭔지 이 타동사가 나오면 방향성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호응관계를 물으니까 아이들은 빈칸만 보는데 빈칸 주변 단어를 잘 보면 거기에 맞는 궁합이 맞는 단어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단어들 조합으로 맞춰가면 저희는 항상 7, 8개 정도는 맞출 수 있게 준비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그 중에 5개는 거의 구조와 그 우리가 평상시에 푸는 논리 습관으로 다 풀 수 있어요. 근데 나머지 5개가 그 호응 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뭐 in을 써도 되고 to를 써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니까 이게 학생들은 너무 애매하죠. 왜냐하면 저희 영어 수업에서 전치사를 막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수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죠. 네, 전치사만 따로 떼서 외우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문법, 논리, 독해에서 강조하는 수거나 호응 관계 있는 표현을 잘 정리해서 외워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. 그러니까 되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보다 접근성이 되게 좋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리고 또 이대는 그 문제 나머지 문제는 다 저희 전략대로 풀었을 때 애들이 하나도 잘 안 틀리기 때문에 앞에 보면 또 쉽다고 얘기 많이 하니까 근데 쉬운데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대 원래 특징이 그런 단어에 초집중해요.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너 이 단어 외웠지? 이 단어 들어간 예문 한 100개 봤어? 그리고 이거 한번 외국인한테 한번 써봤어? 약간 이런 느낌까지 보는 게 이대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네이티브 라이크 같이 이 단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느냐. 그래서 수거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수거라기보다는 모든 단어의 궁합 덩어리를 잘 보는 게 이대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이대 준비한다 그러면 여름방학부터 수거나 그런 덩어리 표현을 외우라고 하거든요. 많이 읽어봤을 때 그냥 어차피 얘는 얘밖에 안 쓰던데? 라는 게 그냥 감으로 묻어나올 때 그런 학교 시험들을 잘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4월을 앞두고 있는데요. 네. 끝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. 뭐 아직 초반이라서 지금 벌써 힘들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단어 외우는 습관이나 이런 데일리 MVP 외우는 거에 많이 적응을 한 것 같긴 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단어는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언제 끝나나 약간 이런 생각에 벌써 슬럼프가 올 수도 있는데 단어가 끝이 없는 것 같지만 뭐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겠지만 빈출과 자주 나오는 단어 위주로 저희가 수업을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업에서 나온 것만 저희 교재만 충실히 해도 진짜 어느 학교를 가는 게 문제지 사실 논리가 어려워서 뭐 수업을 못 들어서 뭐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못 푸는 아이들 못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업 교재 착실히 하시고 선생님이 우선시 여기는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하셔서 다 어휘 수업 단위해야 되고 3, 4월은 제일 문법 기초를 다루는 중요한 달이니까 문법을 탄탄히 해야 결국 이게 다 논리 독해로 이어지는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
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어휘 따로 문법 따로 논리 따로 독해 따로니까 나 문법만 했는데 독해 떨어지면 어떡하지? 독해를 하는데 문법 안 하면 어떡하지? 그러니까 그런 게 별로 무의미하고 다 연결된 언어기 때문에 어휘가 차고 넘치게 깔리고 거기에 구조가 들어가고 그럼 논리 독해는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3, 4월은 좀 비중을 문법 어휘에 좀 많이 두고 기초를 잘 닦는 과정으로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 그런 걸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. 아직 기초를 배우는 과정이니까.